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지금의 경제력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고 무시를 하니까 결국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냥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사업을 늘려갔던 이유는 바로 시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그닥 잘해주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분은 나중에 제가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어느 정도 숙이는 모양새를 취하시기도 했었지만 그 지독하게 굴었던 시누이는 끝까지 제게 모질게 대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의 가게 하나를 세 개로 늘린 사람이었고 어려운 시절에도 꿋꿋하게 잘 이어나갔고 현재는 세 개를 다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하나의 가게로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예약도 꽉꽉 차는 곳이고 홈쇼핑에도 저희 가게 물건이 나갈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시겠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이제는 좀 쉬면서 일을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악으로 버텼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만일 지금도 5시간 이상을 자면 몸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라고 얼른 네 몸을 굴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 몸은 그 일상에 맞춰져 버렸거든요. 콧구멍만한 가게 이어받아 나중에 남편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아니냐고 굳이 그냥 능력 없으면 마트 캐셔로 일을 할 것이지 일만 키운다고 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말. 저는 그 말 100%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 시가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시누이 도시락을 싸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시누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 밥 사 먹을 시간 아껴야 한다며 제게 도시락을 싸라고 주문을 했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도시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저를 골려먹기 위함이었었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 확인을 하고자 그런 행동을 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런데도 저 아무 말 못했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제가 조금 서운해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그걸 가방에 들고 다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럼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항상 도시락 싸서 아침에 가져다 드렸잖아요. 2달 동안. 올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한 소리였는데 올케가 한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냥 한 말이었는데 올케가 싸다 주길래 나는 그냥 들고 간 죄밖에 없어? 아니, 얘, 조용히 좀 해라. 아니, 너는 서운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봐도 먹을 반찬이 아니더라. 싸주는 게 네가 할 일이었다면 먹는 건 우리 딸 차유야? 가게 하면서 어차피 만든 반찬 넣어준 주제에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이제 말할게. 그만 싸도록 해. 정성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따위 나도 먹고 싶지 않거든? 가방만 무겁지? 말이 되나요? 저런 짓거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콧구멍만한 가게 하는 주제에 자기 동생한테 나중에 피해를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둥. 자신은 절대로 저처럼 남자에게 부담 주는 여자는 되지 않을 거라는 둥. 그럼 옆에서 시어머니란 사람은 다시 한번 신우의 말에 힘을 실어주죠. 공부하는 애랑 가게에서 일하는 애랑 같냐고. 너의 길은 앞으로 창창할 것이라고. 그러니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실제로 그렇긴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을 아주 잘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좋은 남편을 만났느냐? 제 기준에선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시가를 만나야 결혼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 기준이 아니었었죠. 아주 좋은 집안에 시가가 아주 빵빵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여자인데 저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가 콧구멍만한 가게를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저희 시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공부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누이를 그녀의 시가에서도 탐탁치 않게 여겼었거든요. 시누이도 자신의 시가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로 전락이 되어 버렸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괴로워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괴로운 만큼 친정에만 오면 저를 수족 부리듯이 하는데 그래도 그땐 할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에게 다 들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누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암튼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명절에 좋은 얼굴로 찾아오는 경우 없었고 하다못해 시어머니 생신 때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참석을 했다가 자신의 시어머니 전화 받고는 일어나기 일쑤였었죠. 점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동정심이 들긴 하대요. 내가 너무 나쁜 마음 먹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시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돈 어른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며느리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직도 누나를 며느리 취급 안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 취급을 하는 것 같다고. 저도 초반에 그런 대접을 받았었기에 살짝 비꼬는 식으로 니네 집도 마찬가지였어 라는 식으로 정말 왜 시가들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진정이 못 사는 게 죄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죄야. 아니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친정 부모 재력 없다고 홀대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뭐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은 좀 오래 가시긴 하네. 처음엔 안 그러시더니. 누나는 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매형이 매달린 거야. 자기도 알지? 매형이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한 거. 이제 와서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들만 아는 기억인 듯 하더라고요. 그냥 잠자코 어디까지 가나 듣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엄마가 우리 누나한테 못되게 굴면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누나가 상처받을까 싶어 내가 말도 못하고. 진짜 누나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우리 집에 없는 게 누나 탓이야?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 살아서. 아직도 혼수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었나? 암튼 그랬었는데 혼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끔 해왔다고 한 소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엄청 신경을 썼었는데 정말 혼수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며느리로 살면서 딱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저런 푸대접 받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약간의 동정하는 마음을 실어서 어머, 형님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그런다고?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된 듯한데? 최근 들어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네. 아, 형님 어쩌냐, 정말? 둘째 며느리를 얻었단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란 사람이 여우 같나 봐. 아주 우리 누나 꼽을 준다는데 그 사돈 어른이랑 둘이서 우리 누나를 무시하나 봐. 누나한텐 동서잖아. 동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부간의 갈등 말고도 동서지간 갈등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자기 누나와 내가 어떤 사이였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내 상황이 나아져서 자기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니까 내가 다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도 형님 인생이잖아.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뭐해? 형님이 이혼을 하신대? 그거 아니잖아. 뭐? 아니, 자기가 지금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 건 내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형님은 어찌하고 싶으시다는데? 이혼을 하시겠대?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며느리잖아. 며느리 자리라는 게 참 웃겨. 형님이 만일 동서라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란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말 듣고 무시를 당한다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형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 또한 그랬으니까. 아, 지금 너는 큰 소리 치는 며느리니까 상관없다 이 말을 하는 거냐? 그렇잖아. 우리 누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당신 눈치 보잖아. 안 그래? 자기가 지금 상황 좋으니까 자기도 더 이상 우리 집안 눈치 안 보잖아.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편안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죠. 돈을 벌고 제 상황이 남편보다 나아지니까 시가에서 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죠. 그런데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시키던 것들을. 당신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전 기억 하나도 잊지 않았어. 지금 당신이 형님이 안쓰럽다는 게 과연 내 귀에는 어찌 들릴까? 아, 우리 형님 힘들겠다. 우리 형님 안쓰럽다. 우리 형님 지금 동서 등살과 시어머니 등살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야, 뭐라는 거야? 자업자득? 너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네 누나만 안 된 게 아니라 나도 너랑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니까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적이 많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형님 얘기하지 마. 나는 솔직히 형님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 동정 같지 않거든. 저는 솔직히 신우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그분은 제게 더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원래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불합리하다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법이잖아요. 자기 누나니까 남편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간 신우이가 제게 한 행동을 보면 사실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아, 진짜 웃기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한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남편도 웃기고 시누이도 웃기고 참 웃긴 짬뽕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까지 완전 뒤범벅된 상황이 오게 되는데 남편은 시누이의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했다면 시어머니는 딱 짚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말이죠. 시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동서 때문에 악화가 된 건 맞으나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좀 좋은 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돈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누이를 못살게 군다는 거였었죠. 어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애가 미치려고 하더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분하다고. 분하겠죠. 자기가 당하니까. 저는 그러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은 상하겠다라고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이 좀 과하게 굴었던 거 인정해. 그리고 그 부분 아주 미안하다 생각해.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애를 말렸을 거야. 그런데 다 지나간 일이잖니? 이제는 너 우리 집 식구잖니? 네, 어머니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있잖아. 이제는 너 말야. 그때와는 다르게 능력 있는 애잖니? 나도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비교질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결혼시킨 건 아니었었는데 그런 꼴을 내 딸이 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마음 좀 크게 쓰면 안 되겠니? 그 동서가 해왔다는 그 집 말이다. 우리 딸도 그 집으로 이사시켜주면 안 될까? 너 현금 없어도 가게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유 되잖아. 어? 우리 딸 한 번만 좀 살려줘라. 어? 며느라. 신우이의 동서는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의 시가와 더 비교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건 신우이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욕을 먹고 있는 거라 하시더군요. 너 괜찮니? 네 시어머니가 욕을 먹고 있는 거라고. 우리 집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사 시켜주자. 어? 네가 대출받고 해서 우리 딸 좋은 아파트로 이사 좀 시켜주자. 자신의 딸이 시가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사니 그렇게 안쓰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인 제게 저런 부탁을 하겠죠. 그럼 좀 잘하기나 하지.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면서 참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화낼 일도 아니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욕 좀 드시면 어때요, 어머니? 뭐? 어머니, 저는 형님이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도 사실 믿지 못하겠어요. 만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형님의 시어머니가 동서와 형님을 비교할 때마다 제가 뭘 해줘야 하는 건가요? 비교할 때마다 우니까 떡 던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요? 어머니, 돈 무서운 줄 모르시는구나. 부탁을 정중히 하고 있는 건데 저보고 비아냥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넘어갈 수 있냐고, 편안하냐고, 저보고 아무렇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화가 나네요. 어머니 이 말씀 듣고요. 저는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신우의 친정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돈 있는 며느리라서 좋으시죠? 계속 제가 어머니 며느리였으면 좋겠죠. 그럼 선 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아시면서 지금 제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 아들 돌려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누나 걱정된다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지금 지 걱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누리는 거 그만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억지 소리 듣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릴 때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아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두고 싶으시면 그만하세요. 역시 자기 앞길 막아버릴 수도 있다 하니 뚝 하고 그 이야기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막 손살을 치시는데 배꼽 빠질 뻔했습니다. 역시 기회주의자들. 꼭 시가 사람들은 저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만한다니까요. 아파트로 옮겨주자. 능력 있는 며느리니 가족 좋은 게 뭐냐. 가족이 괴로워하니 그렇게 해주자. 며느리가 봉입니까? 며느리는 엄연히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른데 무슨 가족 소리를 하는 건지. 그 가족 언제든지 남될 수 있는 조건 가진 사람들이 바로 며느리인데 좀 잘해줄 때 가만히 있으세요. 확 그냥 엎어버리면 당신들만 손해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했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을 안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확 엎어버린 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소개팅이 거의 끝나갈 즈음 비가 멈춘 거예요. 각자 소개팅 상대와 자리를 이동했다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더라는 것을 인지해서 결국 그 소개팅 장소로 다시 왔던 거죠. 정말 재밌었던 게 사실 우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남편도 그랬던 거였습니다. 우산 핑계로 일찍 헤어진 거였죠.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산을 두고 왔는데요. 제가 먼저 말하자 한 남자가 저도 우산을 그땐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서로 웃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박장대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라기보단 그래요.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였죠.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 또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둘이 합쳐 한 달에 450에서 500 정도로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둘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란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결혼하는 데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한 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신다 했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1억 원. 아주 큰 돈이었죠. 그래서 무리 없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짚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모아둔 돈은 2천 정도였고 그리고 시댁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니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좀 아프십니다. 병원비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평생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셨죠.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남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아주버니였고 그리고 시댁에서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까 시댁에 생활비를 들였어야 했으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당연히 시댁에서 저희 결혼한다고 도와줄 일 만무했었고요. 딱 잘라 첫째 아들을 챙겨야 한다. 결혼한다고 해서 도움을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싫은 건가? 우리가 지금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마음이 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라고까지 발전을 했고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도와주지 않겠다. 딱 잘라서 말하는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1억이나 해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넉넉한 거 아닌데, 좀 서운하고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되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도움 받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편한 거다. 절대로 너한테 무리한 부탁 안 한다. 만일 한다고 해도 네가 할 말이 있지 않냐. 받으면 받은 만큼 해야 하는 법인데 받지 않았으니 안 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거다. 그러니 그냥 다행으로 알아라. 괜히 시댁꺽 먹었다가 치약이 일수고 나중에 노예 계약하는 거나 다름없다 등등.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극단적인 조언이긴 했지만 일리는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도 고민을 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사실 남편을 얼른 시댁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었죠.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지, 집 같은 경우도 나온 매물도 많이 없고 워낙에 집값이 올라 있다 보니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무리를 해서 친정 부모님 해주시는 돈과 대출을 최대한으로 해서 집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우선은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했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좀 작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냥 둘만 있어도 좋을 때니까 집의 크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풀 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하죠. 아끼고 고민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효율성을 좀 따졌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만 있었느냐? 그렇다면 제가 순탄하지 못했었다라는 말을 안 했겠죠. 바로 시댁에서도 저희들의 어려움에 한 몫을 하는데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에 집에 달려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과 시댁이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화를 바로 끊은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어머니가 부르신다. 혹시 당신 퇴근은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게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지금 광주라고 오늘 출장 간다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아침에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서로 어색하게 웃다가 그런데 왜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냐? 당신 혹시 뭐 아는 거 있냐 했더니 남편도 모른다고 그런데 별일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막 식사를 끝낸 상태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오라고 했으면 적어도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적어도 밥은 먹었냐라는 소리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서운함이 앞섰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은 또 뭘까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혼자 치우고 있으니 아, 내가 도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손님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지나쳐 거실 소파로 이동을 했죠. 한참을 어색하게 있었는데 식탁을 다 치우셨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내가 처음에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네, 어머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네? 안 하다뇨. 그렇잖아. 집도 오피스텔이면 돈 별로 안 들을 것이고, 그리고 성현이한테 들으니까 풀옵션이라며. 가정가구 다 있는 그런 곳.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네? 무슨? 아니, 지금 첫째 따돌리고 결혼하는 건데, 지금 맨몸으로 오겠다라는 거야? 이 대단한 며느리 자리를? 네? 어머니, 그게, 내가 며느리를 처음 드리는 건 맞아. 그런데 이미 내 친구들은 며느리 다 드렸거든? 내 친구들 집 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살림 바꿔주고 시어머니 밍크에 명품백 뭐 이런 거 해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이런 거 안 해줄 거니? 어머니, 혼수 없이 시집 온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며느리 짤인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이를 넘어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성현 씨는 저희 집에 맞사위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해오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신 적 없고요. 뭐? 아니, 지금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예.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너 너무 태바라진 거 아니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제가 험하게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우선은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억 일을 벌려놓았는데 파혼? 아, 주변에서 뭐라 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체면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을 안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가 쏟아지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그날 이후로 어떤 요구나 무리한 행동의 낌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긴 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암튼 무사히 결혼했고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회사 오너의 비리였는데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튼실한 곳이었는데 그 비리가 하필이면 정치권과 엮인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실직자 되는 것 한순간이더라고요. 막 매스컴에서 정치인한테 얼마를 줬다, 뭐를 했다 등등 떠들어대니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더군요. 애사심이 남달랐던 남편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후 남편은 술로 지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냥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통장에 돈 있지 않냐고, 그걸로 쓰면 되지 않냐고, 인생 뭐 있냐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도 되는데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의 계획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회사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았던 상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게도 그런 짓을 해서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의논하기도 뭐하고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떡볶이를 파는 그런 장사였죠. 떡볶이 장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힘이 듭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이 피크이긴 하지만 새벽부터 준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아이들 장사이긴 하지만 그걸로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일반 손님들도 받았어야 했기에 새벽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 하는 건데 저는 저 시행착오를 배움으로 생각한 반면 남편은 뻘짓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제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나왔느냐 하면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장사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고 싶은 건지 마치 핑계를 찾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 가더군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어? 너랑 나랑 지금 뭐 하는 거냐? 즐거워? 어? 회사는 왜 나와가지고 네 회사 멀쩡했잖아. 여보, 정말 왜 그래? 우리 힘내서 해보기로 했잖아. 아, 몰라. 나 너무 힘들어. 모든 게 다 짜증이 난다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지치는데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두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일을 구해라. 내가 장사는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끝냈죠. 전 혼자서 장사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집에서 먹고 놀기를 반복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 사정대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부. 아마 우리 부부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쏙 빠지고 나니까 이 떡볶이 가게가 미친 듯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손맛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떡볶이입니다. 결혼하기 전 전국에 맛있는 떡볶이들 먹으러 다니는 게 제 낙이기도 했었거든요. 좋아하니까, 즐기니까 거기엔 장사가 없더라고요. 딱 2년 걸렸습니다. 월 평균 1000 찍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유튜브 찍으러들 오니까 뭐 다른 홍보 수단이 필요 없으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 때 남편도 막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었고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 200 정도는 꾸준히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기에 만족을 했었어요. 장사라는 것을 우습게 보는 말을 했을 때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꿈이 있었고 그게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니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생각 자체가 유연해지더라고요. 바로 당시에 제 떡볶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왔었거든요. 언제까지 학교 앞에서 장사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처음엔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깟 떡볶이 가게 하더니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주니 그제서야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너무 잘 되었다고. 그럼 가게도 옮기고 다른 곳에 우리 떡볶이 가게가 생기는 거냐고. 우리 부자 된 거냐고. 막 거의 울 것처럼 구는데 그제서야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지는 바람에 시댁과 좀 거리를 뒀었는데 남편도 밥 한 끼 너무 좋다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왜 이렇게까지 차리셨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뭐 필요하신가? 혹시 뭐 요구하시려나?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거실에서 차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미정이가 요즘 고생이 많다. 장사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래? 그거 너무 다행이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니까. 처음에 니들이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비관적으로 봤었거든. 네, 알아요, 어머니. 저 혼내셨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라는 것 아주 잘 압니다. 그래, 알아주니 다행이다. 그런데 미정아, 네, 어머니. 너 뭐 가게 옮긴다며?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그거 한다며?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장사 더 하고 옮기지 마. 그리고 프랜차이즈?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미정아. 내가 널 걱정 안 하면 누가 널 걱정하겠니? 다 널 위해서야. 지금도 잘 되잖아. 어? 그냥 옮기지 말고 거기서 해. 거기 터가 좋아. 그 터가 너랑 맞는 거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 그리고 돈은 좀 모았지? 괜히 허튼 데 서서 날리지 말고 네 아주버니 집 한 채 줘야겠다. 네? 집 한 채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네 아주버니 결혼한다? 너 형님 생겼어.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임신했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시어머니랑 살려고 하니? 그리고 네 아주버니 알잖니? 좀 모자란 거. 평생 보살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여자애가 한다고 하더라. 대신 집 한 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머니, 제가 왜 해야 하죠? 왜라니? 넌 가족이고, 그리고 만일 결혼 안 시키면 우리 첫째는 니들 책임되는 거야. 그리고 넌 일머리가 좋잖니.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리고 제가 왜 아주버니를 책임져야 하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좀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주버니가 왜 저희들 책임일까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에요. 제 꿈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라 하시는 거죠? 형님이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도 좀 편해지면 아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왜 그래? 애는 무슨 애야? 천천히 가져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급한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맞지. 형 책임져 줄 여자가 생겼다잖아. 집 한 채면 형 인생 책임져 준다는데, 너 왜 그래? 얼른 엄마한테 알겠다라고 말해. 얼른! 그 돈 몇 푼 번다고? 생색 더럽게 내네? 그래, 너 너무 그러는 거다. 우리 아들 시켰을 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무시했었다며. 힘들어하는 애를 붙잡아다가 떡볶이 만들게끔 하고, 너 말이야, 그때 우리 아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그 자리에 못 있어. 며느리 노릇해?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이제라도 뭐 좀 해야지.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저렇게 저를 몰아세우는데 참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산 것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했죠. 제가 죽어도 집 살 돈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아드님 돌려드릴게요. 결혼할 때 이 사람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제 돈이었고, 그리고 당신 결혼 전에 모아뒀던 그 돈 행방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달이 어머니 드렸잖아. 결혼하고도. 당신 실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나 모른 척 했다? 근데 뭐라고? 급한 사람 도우라고? 어머니, 지금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드님 말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세요. 제발. 그리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미련한 놈이 바로 친정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가는 도중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 다 알렸는데 말이죠. 바로 집 정리할 생각이니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짐은 퀵으로 보내줄 테니 그곳에서 편하게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미안하다 어쩐다 하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의 자리를 잠시 비우니 제 손을 꽉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리고 손목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전 옆에 있던 제 가방으로 그놈 대가리를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의 체인에 남편 대가리가 맞은 듯 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팬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손목을 쥐고 있으니까 벌게진 손목 보고 다시 남편은 머리통을 후리시고, 남편 돌아갔고 바로 이혼소송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를 위해 열심히 산 저의 인생을 가장 먼저 부정한 그놈과는 안 되겠더라고요. 품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품어줄 가치조차 없는 놈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가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소하게 분점으로 사모까지 냈습니다. 많은 분점을 내는 것보단 탄탄한 내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아주 충분히 자식 노릇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거지근성 있는 것들하고는 연 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서울의 한 봄날, 공통된 친구의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비슷한 업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서로에게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성격의 남편은 묵묵히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의 깊이 있는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제가 일상에서 찾기 힘들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처음 몇 차례 만남에서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일과 직장 생활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며 공유하는 순간들은 자연스레 서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거운 프로젝트와 까다로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태도는 제가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는 저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면을 귀여워하며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의 격려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은 꽤나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를 준비해 두셨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평생 자영업을 해오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가정의 책임을 일찍부터 느끼며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종종 자신의 여유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한편으로는 그의 성실함을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담감을 엿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점차 그 차이를 메워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남편은 늘 작은 감동을 선사하곤 했죠.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맛있는 집밥을 준비해 주거나 한강변을 걸으며 세심하게 제 손을 잡는 그의 배려는 제게 따뜻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그의 가족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제가 그의 곁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의 진중한 태도는 결혼을 향한 발걸음을 망설임 없이 내딛게 해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일과 일상 속에서 응원을 주고받으며 단단한 유대감을 키워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생기는 오해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이 큰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죠. 우리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그 조용했던 일상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 차를 구입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차를 탈 때마다 그 신차 특유의 향기와 부드러운 주행감에 만족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남편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고 남편은 곧장 전화를 받았죠.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 중 차가 고장이 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사고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놀라셨고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시누이는 눈에 띄게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얌치 같아. 오빠랑 세연이는 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엄마는 똥차를 타다 죽을 뻔했어.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 놀란 거 안 보여? 그런데 무슨 소리냐는 말이 나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오빠도 알잖아.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새 차부터 사서 타고 다니고 엄마는 고장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 큰일이 날 뻔했잖아? 네가 오빠야? 네가 자식이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말해? 오빠한테 말 안 하면. 그래, 그럼 새언니한테 말할까? 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고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남편의 의무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도 저도 이미 결혼 전부터 각자 저축하며 모은 돈으로 차를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야, 차는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지금 새언니도 있는데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참내 심하다고? 그런 거예요, 새언니? 내가 지금 심해요? 우리 엄마 죽을 뻔했다고요. 우리 엄마가 똥차 타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엄마 얼굴 하얗게 질려 있는 거 안 보여요? 오빠가 결혼 전에 얼마나 잘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다고요.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아닌 거야? 왜 엄마 아빠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다 세연이 탓 아니야?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야, 너 말 조심해.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야? 진짜 더 가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뭐라는 거야? 새언니, 말 좀 해봐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 엄마 입장에선 오빠의 이런 행동, 아들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그건... 어머니 괜찮으세요? 참 빨리도 물어본다. 안 괜찮다. 아주 죽을 뻔했어. 진짜 내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 참견 좀 할 거야. 그러니 오빠도 그렇고 세연이도 그렇고 행동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나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기에 더 이상 뭐라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차가운 감정을 남긴 채 끝났고 그 후로 신우이는 자주 우리 부부의 생활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 고장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신우이의 뻔뻔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시어머니의 차 고장 사건 이후 신우이의 간섭은 점차 저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 정도로 여겼지만 신우이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어린 주제에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이며 마치 제가 시댁을 위한 전속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안마 의자가 필요하대요. 좋은 걸로 알아보고 내일까지 구매해서 보내줘요. 아, 할부는 언니 카드로 하고요. 요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마 의자라니? 그것도 내 카드로 할부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차마 거절하면 더 심한 비난을 들을까 걱정이 돼서 일단 답장은 미뤄두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다음 주말 신우이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달에 엄마 생신 있잖아요. 엄마 친구들 불러서 엄마 생일 파티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엄마 친한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는 해놓았어요. 언니가 요리랑 디저트까지 준비해줄 수 있죠? 아,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언니가 부담해줘요.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 들였는지 다른 아줌마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아니, 아가씨. 지난번 안마 의자도 그렇고 생신도 그렇고 왜 아가씨 마음대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초대를 했으면 그 초대를 한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언니, 나는 학생이라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싫으면 엄마 차 한 대 사주던지요? 그리고 언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래요. 시누이는 시키는 거고. 난 언니한테 시누이잖아요? 이렇게 시누이의 끊임없는 간섭과 요구는 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행동과 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그녀의 요구는 매번 더 가감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젠 단순한 부탁을 넘어 마치 저를 가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시누이의 뻔뻔함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구를 넘어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시누이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죠. 언니, 요즘 엄마 아빠의 나중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가씨, 무슨 소리예요? 언니,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고 계신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 알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오빠나 언니가 생각한 게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시누이는 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언니가 시집 왔으니까 이젠 언니 책임이기도 하지. 둘 다 돈 벌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면 부모님 연금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점점 더 보태야 하지 않겠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우리 중 누가 그걸 감당해야겠어? 다 언니랑 오빠의 부담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일단 이번 달부터 부모님 생활비를 조금씩 늘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도 새로 하나 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건 언니가 주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난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뻔뻔함에는 더 뻔뻔하게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은 몰랐었네요. 차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가씨 참 철이 일찍 든 사람이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아가씨, 사실은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안마의자 말이에요. 준비해 볼게요. 2대 정도 마련해 보죠. 어머님, 아버님 따로 사용하시라고. 신우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 대답이 반갑긴 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호의적인 반응에 당황하는 듯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죠. 아가씨 말이 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너무 걱정되죠. 말 나온 김에 우리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언제까지 학생 신분으로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네? 언니, 저는 학교 다니잖아요. 대학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대학원 다녀봤자 별거 없어요. 저도 석사 있는데, 아휴, 결혼하면 별거 없답니다. 결혼하면 시가해서 이것저것 시비 걸면서 부족한 사람만 만들어 버리거든요. 공부 따위 그만 치워버리고 그만 학생하세요. 아가씨도 함께 준비를 해야죠. 네? 공부를 그만하라고요? 네, 그만해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게끔 하려면 자식인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철이 든 아가씨인데 설마 우리한테만 부담을 주겠어요? 우리를 일깨워준 사람인데 아가씨도 이젠 학교도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니까요. 매달 정해진 액수를 모아야겠어요. 각각 100만 원씩 어때요? 우리 부부는 지금부터 일정 금액을 부모님 통장에 넣을 테니 아가씨도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가씨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어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역시 아들보단 딸이 낫다니까요. 안 그래, 여보? 언니, 저는 아직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건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언니 지금 저랑 장난하는 거예요? 아들만? 아들만 자식인가?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딸인데 아들보다 훨 낫죠. 그리고 생활비 외에도 추가 비용도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병원비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기 위해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한 개씩. 어때요, 아가씨? 이 정도면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데 문제 없겠죠? 힘 모아서 우리 한번 해봐요. 부모님 노후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고요. 얼른 학교 그만둬요. 일 구해야죠. 당장 안 구해지면 쿠팡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고마워요. 이렇게 나서줘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너무 좋으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렇죠? 어느새 저 혼자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를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묻길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맞춰왔잖아. 한 번쯤은 아가씨도 책임을 져야지.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생각이야. 전화 끊어버린 거 보면 동생도 당황한 듯한데. 저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모든 요구에 같이 하자는 명분으로 맞받아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우이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죠. 그날 이후로 신우의 뻔뻔한 요구는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게 노후 준비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마주칠 때마다 살짝 불편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간과를 했던 거였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적당하게 시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제넘게 자꾸 선을 넘으니까 한 소리를 한 건데, 꽁무니를 빼는 신우를 보면서 아, 딸도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네가 시키지 않아도 어른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너는 네 앞길이나 신경 써. 알겠니? 한참 어린 신우이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 가정이 아니니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닌데, 그런데 만일 제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곳에 한 일원이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저희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가운데 메시지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좀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저희 집과는 참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부장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15년인가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다고 하는 아내, 그 아내의 이야기에 다른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 남편이란 사람은 태연하게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외아들인데요? 라고 말을 해서 더더욱 충격적이었는데 만일 이 프로그램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 시아버지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병수발을 하셨다고 했고 고모 두 분이 계신데 그 고모분들은 단 한 번도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요즘이 아니라 예전이니까 그게 허용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다 맞춰주게 되면서 결국 그 사고는 이미 고착이 되어 버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에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변한 세상에 태어난 제게까지 원하셨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었죠. 우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제가 충성을 다하길 바라셨어요. 정말 딱 저 워딩이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돈을 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남자의 기질을 가질 순 없는 거라고. 그게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된 거였다고. 그런데 저란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고 시집을 와서 자신의 집안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 남편에게 충성하고 예의를 다 해야 하는 거라 했었죠.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결혼이잖니? 난 아직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건 비단 며느리인 내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어. 항시 남편을 공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예를 다하도록 해라. 그 다음이 시부모야. 내 말 꼭 새겨 들어라. 알았냐?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배웠었고요. 시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어른들께 당연히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하는 거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에 저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었고
제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한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제게 충성을 다하고 예를 다할 때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아버님 말씀처럼 제가 이 결혼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럼 그 이후의 일도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 또한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등 떠밀어 결혼시킨 건 아닌 것처럼 이 집안에서 제가 어찌 행동할지 또한 누가 등 떠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제 말이 시아버지에게는 너무 당돌하게 들렸나 보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제 앞에서 연신 담배만 피우시더군요. 집안에서. 그것도 비흡연자 앞에서. 저런 행동만 봐도 시아버지라는 분의 성격이 어떠한지 다들 파악을 하시겠죠? 당신께서는 제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암튼 저는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죠. 정말 너무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체면을 지키고 싶으니까 어린 며느리에게 아무 말 못하면서 시어머니를 앞장세워 제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시아버지의 의도가요. 그렇게 남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작 남자답게 굴어야 할 땐 여자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는 그냥 허울에 불과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신께 그 누구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식구들에게 지시를 하고 따르게 하신 듯한데 그게 제게 통할 리가 전혀 없죠. 전혀 타격감 같은 거 없죠. 네 시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네 시아버진 내가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 모른 척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딱 말을 들어보아도 시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인데 그분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법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에 두 해 지나가다 보니 저도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재주가 생긴 거였죠. 그러다가 제대로 시부모님 속내를 알게 되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제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는 딱 시아버지의 딸이에요. 시아버지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인데 참 모순이죠. 제게는 그렇게 남편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예를 다하라고 했었던 분이 시누이에겐 정작 그런 면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이 자신의 딸이니 자신의 기질을 그대로 받은 거라면서 사위에게 막대하는 시누이를 옹호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상식이 모순이고 허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허용되고 누구에겐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고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누이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거 흠 아니니까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게 불똥이 튀게 되죠. 우리 딸 니네 집으로 갈 거다. 내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시아버지 보기 뭐해 그런지 그냥 니네 집으로 간다 하더라. 네? 저희 집으로요? 어머니. 왜? 그럼 애 보고 뭐 호텔에서 지내라는 거냐? 걔 돈도 없어. 돈도 없고 지금 정신도 없는 애다. 그렇다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게 맞는 건가요? 게다가 시가도 있는데 시누이의 본가는 시가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집으로 오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요. 애 지금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너까지 그러니? 너는 그러고 싶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 저희 집에 오는 걸 형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싫어요. 저희 집에 형님 오는 거 싫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얼굴 보기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겠죠. 제가 형님이 왜 이혼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왜 시누이가 이혼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해야 하는 거겠죠.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도 나이트를 그렇게 들락거렸다고 해요. 워낙에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는 것인데 만만한 저희 집을 잡고 늘어진 거였죠.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너 우리 딸 오해하나 본데. 그리고 뭐 애가 워낙에 활발하니까 좀 논 것 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혼하는 그놈이 이상한 거지. 우리 딸이 이상한 거니? 애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리 했겠어? 저는 싫다고 그리고 거절하겠다고 확실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시가로 드리라고. 그렇게 신우의 행동이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나이트 가서 좀 풀고 와도 되냐고 물어봤죠. 얘가 지금 장난을 하나? 아 몰라. 이미 니네 집으로 짐도 붙였다고 하더라. 필요한 것들만 붙였다고 하니까 많진 않을 거라고. 도착하면 착불로 붙였다고 하니까 돈집을 잘 해주고. 아휴, 네가 알지 않니? 나는 네 시아버지 눈치 봐야 해서 걔 못 데리고 있는다. 그러니까 며느린 네가 데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보단 니들이 더 편하다잖아. 애 가뜩이나 마음 상해 있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어? 그냥 좀 며느리 도리 하라고. 시아버지 얼굴 보기 그래서 온다는 건데 웃기는 말입니다. 시누이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를 떠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시누이도 사실 시아버지가 불편하긴 하니까. 원래 동종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을 개판치겠다 이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누이라서, 그리고 제가 관여는 안 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저런 사람 저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는 이사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시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시누이를 집에 들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데리고 가랍니다. 그럼 짧은 시기도 아니고 오랜 시간 저희 집에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을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상보다 좀 더 일찍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죠. 남편은 시부모님의 후환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혼하는 거라 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더군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시누이의 전화를 받게 되죠. 자신의 짐을 붙였으니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소린 잔뜩 성이 나 있었고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전 어머니께 거절의 의사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형님 짐 오면 시부모님 댁으로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엄마에게 못 들었냐고? 내가 너네 집으로 간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딴 말 나는 안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안방을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안방?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짐이 적어도 당연히 나한테 안방을 줘야지. 그럼 내가 작은 방에 들어가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누이인데? 까불지 말고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이혼한 거 몰라? 옳게. 너도 여자잖아. 여자가 이혼을 했다고. 그럼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하겠니? 마냥 좋겠니?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은 척 홀가분한 척 하지만 나 지금 엄청 슬퍼. 알아? 너는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내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좋은 말로 할 때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라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기분을 그냥 맞춰 달라고만 하는데 이혼이 뭐 자랑입니까? 게다가 나이트? 그럼 바람 맞지 않나요? 유부녀가 그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떳떳한 것 같다고. 지금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금이환영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발끈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고. 내가 문제야? 어? 내가 문제냐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니까. 진짜 미쳤나 보다. 완전 여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네. 왜 이렇게 다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 방금 집 내놓았어요. 당분간 친정 들어가서 살 거예요. 뭐? 왜 집을 내놔? 시기를 두고 집 내놓고 천천히 이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서 그래서 우선 집부터 팔아버리고 친정 들어가서 살다가 이사하려고요.
우리 친정까지 따라 들어오진 않겠죠? 야, 네가 뭔데 집을 내놔? 네가 뭔데? 뭐긴 뭐야. 집주인이지. 내 집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니네 집으로 들어가. 어? 네 부모는 너 이해해 주겠지. 그 이해해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잔뜩 동정받고 살라고. 나는 당신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줄 생각 전혀 없거든? 알겠니? 신의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진짜로 집을 내놓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제 의견을 따라 주었고요. 만일 저희가 그리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계속 저희에게 말할 인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갔네요. 시누이는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또 모든 잘못을 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딸 교육 그렇게 시켰으니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데 시아버지도 웃깁니다. 자신의 딸이잖아요. 자신의 기질을 다 받았다면서 왜 그걸 시어머니 탓만 하는 건지. 저희는 지금 시가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어겨버렸고 집안의 불화를 일으켰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발길 끊었습니다. 어차피 쫓아올 것도 아니고 저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다가 서서히 인연 끊어지는 거겠죠. 이 상황은 제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길래 좀 작작했어야지. 왜 그렇게 오만함을 부리시는 건지. 그리고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어른 같지 않은 사람에게 어른 대접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